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러나 우리 삶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뉴스 헤드라인을 자주 장식하지도 않고 선거를 통해 심판받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중앙은행이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결정하고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며 당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의 가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들은 허공에서 불을 창조할 수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현대 금융 시스템의 지배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중립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설계한 게임의 가장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권력, 교묘한 금융공학, 그리고 안정이라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월급 봉투, 당신의 빚, 그리고 당신의 저축을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69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값비싼 전쟁으로 국고는 텅 비어 있었죠. 이때 한 무리의 부유한 상인들이 정부와 거래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120만 파운드를 빌려주는 대신 우리에게 은행을 설립할 권리를 주시오. 그리고 그 은행은 정부의 빚을 담보로 종이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특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근대 중앙은행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영란은행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었죠. 오직 정부의 자금을 대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중앙은행의 기원입니다. 경제 안정장치가 아니라 국가의 채권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권력은 오직 커져만 갔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유럽 전역의 중앙은행들은 비슷한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유기관. 그들은 화폐를 발행했고 지급준비금을 통제했으며 위기에 처한 정부를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종종 민주적인 감시망을 벗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더 험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금융 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1은행과 제2은행은 모두 부패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격렬한 정치적 싸움 끝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19세기 대부분 동안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고 금융 시스템은 온갖 사설화폐와 투기 광풍, 그리고 끔찍한 금융공황이 뒤섞인 야생의 무법지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1907년 거대한 금융공황이 닥쳐왔습니다. 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서 민간 금융가인 J.P. 모건이 직접 나서서 구제금융을 조직해야 할 정도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은행 설립에 대한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마침내 1913년 미 의회는 연방준비제도법을 통과시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을 창설합니다. 표면적으로 연준은 경제를 안정시킬 분산된 지역은행들의 네트워크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리, 신용, 통화 공급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 권력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연준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뒤섞인 독립적 기구입니다.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회원은행들은 모두 민간 소유입니다. 재원은 세금이 아니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와 시중은행에 부과하는 수수료로 충당됩니다. 연준은 금융시장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유권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일까요? 공식적으로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들의 행동은 종종 그들이 규제해야 할 바로 그 금융기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은 단순히 금리를 인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조 달러를 찍어내 투자은행들을 구제하고 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쳤으며 부실 채권의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회사채를 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쏟아부었으며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자산 거품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낙수 효과를 기다리라는 말만 들어야 했죠. 이것이 바로 더 깊은 진실입니다. 중앙은행은 단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형태 자체를 빚어냅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환호하고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추락합니다. 그들이 돈을 찍어내면 자산가들은 부유해지고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으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2008년의 구제금융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외부의 힘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던 그 무력감 말입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감독해야 할 금융 시스템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자리를 맞바꾸는 회전문 인사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들의 정책은 월스트리트의 이해관계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전문 용어로 가득 찬 그들의 언어는 대중을 어둠 속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앙은행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 이들은 결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통화 현실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그들은 경제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저금리가 일상이 되었고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양적 완화 정책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수조 달러를 찍어내 국채, 회사채, 심지어 주택저당 증권까지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번영으로 위장한 인플레이션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치솟았을까요? 영끌과 비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젊은 세대를 절망적인 투자로 내몬 것은 바로 중앙은행이 주도한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정책이었습니다. 봉급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저축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정치인이나 불운을 탓했습니다. 돈의 공급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소비라는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빚을 장려하며 저축을 벌합니다. 그들은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금리를 조작하고 여론을 통제하며 수조 달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급 개입들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안정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무언가 부서지면 중앙은행이 개입해 시스템을 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은행을, 자산가를, 바로 그 거대한 기계를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시장 역사상 가장 빠른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연준은 3조 달러가 넘는 새로운 유동성을 쏟아냈습니다. 주가는 곧바로 반등했고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소상공인들은 파산했으며 세입자들은 퇴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경제가 아니라 강하다는 환상이었습니다. 부채는 늘었고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앙은행이 돈의 가치를 왜곡할 때 세상 모든 것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저축을 어렵게 만들고 은퇴를 어렵게 만듭니다. 거품을 키우고 붕괴를 촉발하며 진정한 부는 손에 잡히지 않고 종이 위의 이익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롤러코스터 경제를 만듭니다. 최악은 우리에게서 주도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 예금 통장의 수익률, 내가 살고 싶은 집의 가격이 내가 결코 들어가 볼 수 없는 회의실에서 내가 결코 투표로 뽑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앙은행을 통제할까요?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탄생시킨 시스템, 즉 은행, 시장, 기득권 금융계층에 봉사합니다. 월스트리트와 중앙은행 사이의 회전문 인사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력서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중앙은행이 그 구조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금융교육은 단순히 예산을 짜거나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은 무작위가 아니며 금리는 정치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 밖으로 발을 내딛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빚의 순환에 무기지 않는 소득원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번영이 오직 끝없는 성장과 소비에서만 온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로 움직이는 성장은 멈출 수 없는 쳇바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현실을 명확히 보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중앙은행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게임의 플레이어입니다. 금리, 유동성 주입, 자산 매입과 같은 그들의 도구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기관을 보호하며 부채로 쌓아올린 이 깨지기 쉬운 경제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과 정면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의 범위 밖으로 자신을 위치시킬 수는 있습니다. 분산하고 단순화하고 부채를 줄이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유하십시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이야기에 항상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리고 위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스템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목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널리 퍼진 암은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